네, 재헌절이었던 어제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광주행을, 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부산행을 택해서 대조를 이뤘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본경선 일정을 연기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한 주간의 정치권 소식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박장환 장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이제 정말 주자들의 본격 대선 행보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네. 윤석열 전 총장, 그리고 국민의힘에 이제 전격적으로 입당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 서로 다른 지역에 엇갈린 행보를 해서 또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시고 이 부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광주에 근무하던 시절에 그 민주화 열사들의 찾아와서 참배를 한 이후 정말 오랜만에 왔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내려오면서 광주의 하늘, 자유민주주의와 경제 번영으로 승화를 시켜야 한다고 이 열사와 박 열사와 이 우리 홍 변호사님 또 우리 김 의원님 아직도 이 한을 극복하자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네. 윤석열 힘내세요. 윤석열 네, 제가 국민의힘 신입 당원으로서 오늘 첫 번째 지방 행사를 우리 당원 동지들과 함께 이렇게 비가 내리는 가운데 구석구석에 있는 쓰레기를 부으며 정말 깨끗하게 만드는 일을 한 것, 저에게는 굉장히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부산은 저희 아버님께서 6.25 첫날 부산을 점령하러 내려온 북한 무장수송선을 격침시킨 그런 인연도 있고 해서 오늘 이 부산으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자, 첫 지역 공식 행보를 보인 건데요. 두 분 어떻게 보실지 궁금합니다. 먼저 이현종 의원님. 네. 뭐 특별한 메시지가 나오거나 뭐 특별한 곳을 방문했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다만 최재형 전 원장은 부산으로 갔고 윤석열 전 총장은 광주로 가서 5.18 묘지 참배를 했는데 정치인들은 다 하나하나 지역 선정할 때도 의도를 갖고 가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어떤 의도가 숨겨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뭐 윤석열 후보라고 그래야 되겠죠. 예비후보로 등록을 했으니까. 예. 이제 재헌절 날 이제 이런 행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지난번 정치 선언을 할 때 5.18 정신에 대해서 이제 헌법 정신을 강조를 했고요. 5.18 정신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이제 민주화 운동이었다. 이런 규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이제 광주를 방문하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서야 이제 방문을 한 건데요. 예. 아무래도 최근에 윤석열 후보의 행보가 좀 너무 보수적이다. 이런 지적도 있었고 네. 또 하나는 그동안 보수 정당, 이 보수 진영에서 5.18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폄하를 해왔고 예. 또 5.18과 대립각을 세워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는 아마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을 맡으면서 예.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극복하기 위한 이제 노력들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결국은 5.18을 계승 발전시키겠다 이런 이제 의미에서 이제 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본인의 그동안 이제 보수화 행보에 더불어서 좀 중도화 행보 거기에 대한 이제 하나의 신호를 보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의미해서 이제 광주에 방문한 것 같고 네. 최재형 원장 같은 경우는 본인은 이제 김미애 의원이 원래 이제 그 정말 여공 출신의 변호사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자녀들을 또 입양을 해서 키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최 원장과는 그런 점에서 이제 공통점이 있어서 스토리가 비슷해요. 예, 제일 먼저 이제 그 지역을 방문했고 예. 본인도 이제 원래 진해에서 이제 태어났는데 이제 부산 지역과 함께 이제 아울러서 본인의 지역적 근거 뭐 이런 걸 마련하러 갔는데 예. 아무래도 이제 지금 최 원장 같은 경우는 당내 입당하긴 했지만 예. 아직 주변에 뭐 세력이라든지 예.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네. 이제 그렇다 보니까 뭔가 다른 어떤 정책 행보를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역부족인 상황에서 네. 저런 이제 뭐 쓰레기 줍기 행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밑바닥부터 본인이 다져나가겠다. 네. 아마 이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외연 확장 그리고 밑바닥 따지기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어요. 박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윤석열 전 총장이 광주를 찾아간 이유는 지금 뭐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에 이제 입당을 하지 않는 부분이 가장 주목을 받았잖아요. 예. 근데 왜 입당하지 않느냐 그랬을 때 외연 확장을 많이 얘기했어요. 예. 네. 그럼 그 외연 확장의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냐 그랬을 때 호남에서 20% 이상 득표를 한다면 보수층의 지지율과 합치면 전폭적인 지지로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니냐 이 논리였거든요. 예. 네. 자 그러면 호남에서 20% 이상의 지지를 갖다가 받으려면 이게 완전 일회성 방문 가지고 되겠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동안에 호남에 대해서 공을 쏟겠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처음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게 첫 행보라면 굉장히 의미 있고 뭔가 행동만으로도 메시지가 전달될 텐데 이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가가지고 무릎 꿇고 눈물을 흘렸고 네. 이준석 당대표도 가서 정말로 사과의 말을 또 저희 뜻을 이어받겠다라고 하는 5.18 정신을 이어받겠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 차례 한 행보인데 그것을 갖다가 다시 따라하는 것 이상에 뭔가의 메시지를 조금 더 담았으면 어땠을까? 예를 들어 뭐 지금 현재 뭐 진행 중이긴 하지만 본인이 전두환 학창 시절에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뭐 사형을 구형했던 모의 재판이 있었으니까 뭐 그런 얘기라든지 네. 아니면은 호남 민심을 아우를 수 있는 뭔가 좀 더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메시지는 없고 또 방문해서 감성적인 부분만 또 사진만 남겼단 예. 말이에요. 자, 이게 과연 지금 하락하고 있는 지지율을 막아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여전히 소위 회동 정치, 방문 정치만 있지 그 안에 메시지를 갖다가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네. 또 호남 민심에 와닿는 메시지는 여전히 못 담고 있다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한계를 또 이번에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타이밍이 일단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 하락 속에서 입당을 했잖아요. 그렇다면은 당원들과 함께 구르른 함께 이제 애완을 같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당연한 행보일 텐데 뭐 그래서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이제 감사원장 될 때 파도 미다 이런 얘기로 유명했던 분이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봉사활동과 연계해서 자신의 강점을 갖다가 좀 부각시키려고 하는 면 그리고 뭐 첫 행보로서 아직 정치적인 어젠다나 정치적인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뭐 당원들과 함께하는 행사 네. 이런 측면에서는 뭐 나쁘지 않은 행사였다라고 보지만 여전히 대통령 후보로 나온 거잖아요. 네. 예. 대통령을 출마하려고 나왔는데 예. 그런 메시지는 여전히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그런 점에 있어서 윤석열 전 총장이나 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나 좀 너무 약한 거 아니냐 메시지가 없는 행보가 그리고 그게 과연 국민들에게 얼마나 감동을 주겠느냐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좀 지금 이 바쁜 시기에 네. 고개를 좀 갸웃하게 하는 면은 있습니다. 네, 아까 이 위원님께서 윤석열 전 총장이 광주를 방문한 건 이제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부산 보수 지지세가 굉장히 높은 곳 아니겠습니까? 그걸 염두해 뒀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가가지고 부산의 이제 정서가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폭적으로 지지를 했었지만 돌아선 민심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돌아선 민심이 힘으로 네. 완전히 또 가지도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갈팡질팡한 네. 그런 민심을 본인이 이제 가가지고 좀 잡아보겠다 이런 이제 포석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이제 무엇보다도 초점은 당원들과 함께라고 하는 점에 초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예. 입당을 해가지고 얻고자 하는 효과가 바로 이거지 않습니까? 윤석열 전 총장과의 차별화 측면이니까 네. 그런 분이 당원들과 함께하는데 그건 어디서나 할 수 있는데 하필 네. 부산일까라고 네. 본다면 역시나 먼저 입당해서 보수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는 네. 그런 당원들의 당심을 갖다가 좀 잡아보겠다 이런 목적이 분명하죠. 네, 여러 가지 면에서 두 사람의 행보가 굉장히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또 이번에 눈에 띈 부분이 뭐냐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첫 행보인데 부인 그 배우자를 대동을 그렇죠. 했어요. 네. 동행을 해서 함께 이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한편에선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른바 처가리스트로 많이 곤혹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좀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려는 전략 중에 하나였다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뭐 지금 최재형 원장 전 원장의 행보를 보면 어쨌거나 윤 후보의 행보와는 정반대의 지금 행보를 하고 있지 예. 않습니까? 네. 자, 입당 문제도
본인이 뭐 갑작스럽게 정말 이준석 대표가 네. 당황할 정도로 네. 갑자기 만나는 자리에서 입당을 해버렸고요. 그리고 또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이제 행보를 보면 부인과 함께 이제 동행하고 있는 것들. 네. 또 항상 자기의 아버님의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어느 지역을 가든지 간에. 네. 이제 그런 어떤 가족들의 유산, 레거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보수 진영의 어떤 이 적극적으로 이제 좀 호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 행보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금 이 최재형 전 원장 같은 경우는 결국 윤석열 후보 가지고 있는 지지율을 뺏어오는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사실은 뭐 외연 확장이나 이거보다는 네. 본인이 어느 정도 10% 정도 넘어가야지만이 나름대로 경쟁력 있는 후보로서 당 내외에서 이제 일단 바라보기 때문에 네.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윤석열 후보한테 가 있는 보수층의 지지를 본인한테 끌어와야 되는 게 가장 급선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안정성이라는 거, 가족의 중요성이라는 것들, 네. 또 보수 지향적이라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강하게 이제 어필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마 그런 행보를 앞으로도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본인이 뭐 세를 과시하지 않고 당 중심으로 활동하는 것들 예. 이런 것 등등을 이제 확보를 할 텐데 문제는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후보한테 가 있는 지지층들을 이제 본인한테 끌어오는 역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본격적인 세 확산에 나서겠죠. 네. 뭐 그걸로서 아마 지금 최 원장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전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재형 원장의 입당 이후에 이제 특히 야권 안에서 대권 구도가 어떻게 바뀔지 이 부분이 참 관심 중에 하나인데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에 들어가서 얼마만큼 빠른 시일 내에 둥지를 틀지는 지금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밖에 있을 때는 근사해 보이지만 안으로다 데려놓고서는 그 다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대선에 출마한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거지 이 사람 하나만 갖다가 해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으로 가면은 그 버스를 아마 타기 힘들 거예요. 내가 윤석열 총장이라고 그래도 그 버스를 타려고 노력을 안 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이제 조심조심하게 이제 더 지금과 같은 좀 달리 해 나갈 것 같으면은 다소 지지도도 오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버스 탈 이유가 없어지는. 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지금으로서는 버스 탈 이유가 별로 없다라는 취지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최재형 원장이 입당을 하더라도 그것과는 관계없이 윤 전 총장은 계속 마이웨이 밖에서 가는 행보를 갈 거라고 보십니까? 결국 이제 이번 대선을 바라보는 관점이 예를 들어서 아주 아슬아슬한 승리 아니면 압도적인 승리냐 뭐 이런 등등에 대한 이제 전망을 놓고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나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 느끼는 건 뭐냐면 결국 지금 의석 구조라는 게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2년 동안은. 그렇다면 결국 이제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본인이 어떤 이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 압도적인 의석을 가진 민주당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결국 이번 대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하는 방법밖에 없다. 최소한 10% 이상 사실 차이를 두면서 그래야지만이 집권에 대한 힘이 생기는 것이고 국정 운영에 힘이 생기는 것인데 문제는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의 힘만 가지고서는 도저히 집권을 하더라도 이건 어렵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쨌거나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서는 뭐 국민의힘의 후보로서 이제 제1야당의 후보로서 가겠지만 최대한 중도 영역을 확장해 놓지 않으면 이거는 방법이 없다. 이 관점에서 이제 윤석열 후보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중도 진영을 자신의 것으로 많이 넓혀야 되겠다는 이제 방침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김종인 위원장도 같은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즉 국민의힘이 여전히 아직까지 확장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물론 이준석 대표가 와서 그나마 많이 넓혔지만 아직까지도 40대, 50대한테는 부정적 기류가 강하거든요. 그럼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문재인 대통령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을 함께 뭉쳐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도로 어떤 그런 영역을 확장시킨 가운데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아마 판단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윤석열 전 총장이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나 그 생각은 같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중도층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해야지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 총론은 같지만 이제 세부 강론에서는 좀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김종인 위원장은 일관되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김종인 위원장은 현재 대통령제 하에서는 국가 발전이 어렵다. 그렇다면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개헌을 해야 되는데 그 개헌에 동의하는 후보가 누구냐? 이걸 찾는 거고요. 그렇다면 그 개헌에 지금 동의하고 있는 후보는
지금 일단 뭐 윤석열 그다음에 저 예. 최재형은 아니고 예. 지금 김동연 후보가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예. 거거든요. 그래서 김동연 후보한테 이제 계속적으로 본인이 아하. 함께 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위원님 보시기에는 윤석열 전 총장에게는 좀 마음이 떠난 걸로 보이십니까? 아직까지는 조금의 여지는 남겨두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 예. 국민의힘에 들어가 버리면 끝이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건 지금 최재형 원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고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아직까지는 조금의 여지는 남겨두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근데 지금 김동연 후보한테 힘을 많이 싣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김정인 위원장이 본인이 평생 정치를 해왔는데 이 정치의 마지막 과제는 결국은 우리 정치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다. 예. 그 바꾸는 것에 본인의 모든 것들을 투여하겠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아마 계속적인 입장을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박 교수님은 윤 전 총장이 계속 바깥에서 국민의힘 경선이 끝날 때까지 계속 본인의 길을 갈 거라고 보십니까? 뭐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본인의 철학이나 소신이 좀 뚜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입당에 따른 득실이 분명히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 조기 입당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뭐 앞에서 말씀 많이 하셨지만 삼지대에 머무는 게 지금 이제 확장성 측면에서 더 유리한 것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어떻게 나라를 이끌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삼지대 중도 확장성 예.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게 누구한테 그렇게 유리한 건가요? 들여다보면 윤석열 전 총장에게 유리한 건가요? 아니면은 국민의힘에 결론적으로는 유리한 상황이 되는 걸까요? 그 국민의힘이냐 저기 윤석열 전 총장이냐가 아니라 네. 윤석열 전 총장은 반문연대를 하는 예. 거죠. 반문연대에 포인트를 두고 있는 거고 국민의힘은 그 반문연대를 하더라도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해라. 네. 주도권을 우리가 갖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은 확실하게 좀 자신의 어떤 색채를 드러낸 것 같습니다. 네. 최재형 원장과 다르죠. 예. 좀 그런 점에 있어서 삼지대에 당분간 머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보면 김종인 위원장 말처럼 지금 입당하는 건 이제 할 수도 없어요. 최재형 전 원장이 이미 해별했기 예, 때문에 예. 모양새가 좀 빠지죠. 그렇죠. 따라쟁이 돼버리니까 네. 못 하는 거고. 그러면은 결국은 나중에 이제 막판 단일화 하는 거죠. 그럼 지금 입당해봤자 안에서 특별 대우 받는 거 아니잖아요. 김종인 위원장 말처럼. 그러면은 뭐 엑스파일이나 뭐 여러 가지 가족 리스크와 관련된 이야기들만 주고받을 텐데. 그렇다면 네. 박 교수님께서는 막판 단일화면 11월 넘어서 그렇죠. 국민의힘 후보와 1대1 단일화의 국민의힘 길로 갈 후보가 것이다. 확정되고 난 이후에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끌려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입당하는 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또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반 전 사무총장 하면 제3지대에서 뛰다가 결국에는 불출마를 선언한 네. 결국에는 실패 사례가 됐었는데 좀 어떤 생각을 했을지 궁금해요. 만나고서.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요, 윤 전 총장이 이제 반 총장에게 아마 그런 이야기를 나눴다고 그래요. 네.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아마 처음으로 좀 솔직하게 털어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네. 내가 검찰총장을 했는데 그리고 현 정권과 좀 각을 세워서 이렇게 나왔는데 문제는 바로 이렇게 야당이 입당해버리면 국민들이 보시기에 당신은 정치하려고 지금 나왔나? 네. 이런 이제 오해를 살 수가 있다. 더군다나 본인이 그동안 본인은 기본적으로 이 검찰총장 임기를 마지막 끝마치고 싶었지만 네. 어쩔 수 없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치 인물에 대한 명분, 이 문제, 그리고 또 본인이 그럼 국민들이 이제 사실지 불러서 나왔는데 그럼 국민들이 들어가라고 해야지만이 본인이 들어갈 수 있다. 이제 네. 그런 어떤 지금 이제 이 행보가 보면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고 사람들 만나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사람들이 당신은 그럼 국민의힘에 가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모아진다라고 하면 그런 명분을 가지고 본인이 들어가는 것이 본인이 검찰총장을 그만둔 거 등등 이런 논리적 완결성이 있는 것인데 명분을 좀 찾을 그렇죠. 수 명분을 있게 가지고 되는 있는 정치라는 게 중요하게 명분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명분도 없이 본인이 불쑥 들어가 버리면 결국 원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 일관성이 없는 사람 이런 걸로 이제 비판받을 수가 있다.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1% 지지율에 출발해서 당선된 이유는 그 하나에 가지고 있는 일관성, 원칙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받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본인이 감내할 수 있다. 꾸준하게 원칙을 지키고 본인이 가면 국민들이 나중에는 결국 이제 본인한테 지지를 보낼 게 아니냐. 이제 이런 등등의 어떤 이야기들을 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비춰보면 아까 말씀하신 윤 전 총장이 본인이 입당하지 않는 나름대로의 본인의 소신은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은 일관되게 쭉 지켜가겠다는 거. 그래야지만이
국민들이 마지막에 결국 자기를 선택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본인은 제3지대로 가더라도 과거와는 좀 다른 길을 걸을 수 있다. 이런 네, 자신감이 그렇죠. 분명히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이런 가운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뭐 여러 정치 현안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 전 총장은 비전이 없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막연하다. 이렇게 비판을 한 반면 또 띄운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누굴까요?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부총리를 그만뒀을 그 무렵에 내가 대한민국에 아마 당신이 이제 다음 대통령 선거 때쯤 될 것 같으면은 경제 문제가 가장 심각한 상황으로 갈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그때 가면은 경제 대통령에 대한 욕구가 셀지도 모르니까 그거에 대한 준비를 좀 철저히 하는 거 한번 해봐라 말이야. 내가 그런 얘기를 그당 이미 한 3년 전에 했어요. 본인도 그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그동안에. 뭐 그럴 수도 있다 이런 그럴 얘기죠. 수도 그게 뭐 있다. 지금 하도 늦게 출발하기 때문에 네.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럴 가능성을 너무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봐요.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16일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를 만났다고 해요. 김동연 전 부총리에 대해서는 유일하게 지금 호평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일단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우리가 하면 떠오르는 트레이드 마크가 경제 민주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제통으로서 대한민국의 어떤 향후의 미래 비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신이 추구했던 경제 민주화의 가치와 가장 일맥상통한 사람으로 김동연 부총리를 꼽아왔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김동연 전 부총리에 대해서 애정도 많았고 관심도 많았고 사실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김동연 부총리 영입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대선 준비가 혹시 아직 안 돼 있다면 이제 서울시장 나가는 게 어떠냐 할 정도로 네. 애정이 그랬었죠. 높았죠. 뭐 여야를 넘나들면서 러브콜이 쇄도했었죠. 네. 그렇죠. 그러면 본인의 어떤 대한민국의 비전과 김동연 부총리의 어떤 철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소위 말해서 싱크로율이 높다 보니까 김동연 부총리에 대해서 애정을 갖는 거 아닌가. 특히나 지금 원외 인사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최재형,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입당을 했지만 이런 분들이 반문은 보이는데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김동연 전 부총리는 그 비전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뭔가 준비되어 있는 게 있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지금 뭐 정치 교체 얘기를 할 정도인데 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뭔가 내용을 가지고 메시지를 가지고 대선을 갖다가 준비하는 그런 과정으로 본다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으로서는 네. 김동연 부총리에게 무게를 실어주고 이러는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김동연 전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3지대에서 뛰게 될 가능성이 좀 높게 점쳐지고 있는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으로서는 본인이 만약에 김동연 전 부총리 뒤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제3지대에서. 그런 것도 좀 기대해 봤을까요? 어떻게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종인 위원장이 앞으로 바라보는 본인의 정치적인 목표 네. 이건 뭐 분명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거기에 부합하는 후보를 찾아야겠죠. 네. 근데 처음에는 윤석열 총장한테 가능성을 뒀다가 이제 아닌 것 같다. 네. 그다음에 최재형 감사원장한테도 가능성을 뒀다가 이미 입당을 이미 했으니까. 입당해버리니 끝난다. 네. 그다음에 이제 김동연 지금 전 부총리거든요. 근데 김동연 부총리의 그 본인의 이야기를 보면 본인이 원하는 거는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 교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건 이야기는 뭐냐면 대통령제 하에서 지금의 어떤 권력을 다른 사람으로 이양하는 게 아니라 결국 이 정치 시스템, 기존의 정치 기득권 이런 것들을 바꾸는 거라는 이야기예요. 네네. 굉장히 이제 좀 아주 이 높은 이야기인데 그렇게 되면 뭐겠습니까? 결국은 이 우리가 87년 헌법 이후에 유지해왔던 대한민국의 대통령제 하에서의 어떤 권력 구조를 바꾸는 문제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정치 세력이 이제 교체가 되겠죠. 그러면 새로운 어떤 교체가 될 텐데. 근데 문제는 저게 이제 한 사람의 주장 이로서 과연 가능하겠냐는 이야기예요. 조금 뜬구름 잡는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김동연 전 부총리가 지금 우리가 이제 대통령 후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이제 왜냐하면 여당에 그동안 사실은 어떤 면에서 문재인 정부에 몸을 담았던 분이니까. 네. 네. 그렇다면 현재 지금 경제 실패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 본인이 경제부총리 초기에 소득주 성장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와서 본인은 최저임금 인상 반대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 반대했다는 흔적을 우리 국민들은 몰라요. 네. 그러니까 결국 윤석열 전 총장은 추미애 장관과의 갈등 속에서 그걸 우리 국민들이 다 봐왔지 않습니까? 네. 그럼 초기에 부동산 문제, 그다음에 소득주 성장,
이 문제가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때 당시 김동연 부총리는 뭐 했냐는 이야기예요. 네. 그걸 어떻게 적극적으로 했는지에 대한 국민적인 어떤 인상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두 번째는 지금 본인이 그러면 어떤 세력을 가지고 그냥 혼자서 그냥 단기 필마로 정치 세력 교체하자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봤자 네. 도대체 누가 동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 그럼 이 정치라는 게는 이게 함께 하는 것인데 함께 할 세력을 누가 하는 건가요? 그게 없다는 거거든요. 네. 김종인 위원장 두 사람만 손잡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나라- 면에서는 굉장히 네. 좀 공허하게 들린다.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전 경제부총리, 경제부총리까지 했지만 정치권에 뛰어들었을 때 이게 상황이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뭐 네. 저서가 이제 곧 출간이 된다고 하니까요. 그 이후에 또 정치권이 바쁘게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관련해서 또 움직일 것 같습니다. 이어서 여권으로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권은 예비경선 컷오프 이후에 최근 들어서 분위기가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여론조사에서 2위, 그러니까 여권 내에서 2위인데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식구들이니까 또 결국 본선에서 단합해야 될 하나의 팀원들이니까 정말 제가 최대치로 좀 인내했는데 다 함께 갈 이제 팀원들인데 그분들이 권투하는 데서 발로 좀 차고 그런다고 같이 발로 차고 이러면 김 빠졌다는 얘기가 하나 있어서 그런데요. 원래로 되도록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쏘는 맛은 조금 줄여서. 사실 우리 캠프나 우리 지지층들이 아유 뭐 어차피 이기는 건데 뭐 어대명인데 뭐 방심한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이제 긴장감도 좀 올라가고 이제 좀 정상으로 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뭐 사실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이 너무 지나치게 낮았던 것도 사실이죠. 이게 좋은 계기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아니, 누구 특정인 한 사람을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아, 예. 지지율이 오른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네. 그걸 못 참아서 벌써 이렇게 공격하시나. 네. 그래서 생각보다 참을성이 약하시네요. 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사위다로 회귀하겠다. 그거야 본인의 자유지요. 아, 그렇습니까? 자유인데요. 네. 네. 하루 종일 사이다만 드시면 안 좋고요. 네. 아침에는 커피도 드시다가 네. 저녁에는 맥주도 한잔 하시고 네. 오후에 사이다 한 잔씩 하시는 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5.18 학살을 옹호하던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또 박정희 그 찬양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이낙연 대표가 내가 누구라고 같은 말씀드리기 좀 경우에 그렇고 떳떳하진 않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아주 햇병아리 기자여서 언론 자유운동에 끼어들지도 못할. 자, 여러 가지 각종 영상을 모아봤는데 이재명 경기지사가 어제는 라디오에 나와서 5.18 학살을 옹호하던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발언까지 나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는 뭐 하루 종일 사이다만 먹으면 몸에 좋지 않다. 서로 점점 공방이 가열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상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이 권력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이 지금 논쟁을 보면 아마 이 보시는 분들이 참 실소를 금할 수 없을 텐데요. 자,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당연한 겁니다. 사실은 예전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때 경선에 붙었을 때 정말 그때도 정말 대단했거든요. 정말 사사로움까지 모두 뭐 출생 문제까지도 뭐 거론될 정도로 굉장히 어떤 비난전 자체가 아주 가열찼고 지금도 똑같은 현상이고 지금은 오히려 후보들이 본인들이 직접 나와서 저렇게 지금 대리인도 아니고 저렇게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 저는 이재명 지사가 지금 굉장히 조급하다는 느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뭔가 예비 경선에서 좀 진중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그러다가 이제 바지 발언이라든지 이런 걸로 지지율이 확 떨어지니까 지금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 근데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게 이 사이다라는 게요. 국민들이 뭐 속 시원하다는 것이 있지만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본인의 독선적인 면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제기하고 있는 문제가 날치기 당연하다, 날치기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해서 표현이 좀 거칠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과연 이게 도움이 될까? 지금 우리가 대통령을 뽑는 겁니다. 경기지사 뽑는 게 아니라 대통령을 뽑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통령이 뽑는 국민들을 보시기에는 예전보다는 좀 더 그래도 수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들이 있는데 저렇게 노골적으로 공격을 하게 되면 저게 저는 도움이 될까? 저는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좀 점잖은 이재명 후보를 보고 싶어 하는데 오히려 예전으로 돌아가 버리면 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라톤 뛸 때 좀 더 떨어졌다고 해서 막 확 더 뛰어버리면 급격히 체력이 떨어지거든요. 저는 그런 오리를 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낙연 후보도 지금 보면 굉장히 날을 세우고 있거든요. 예. 과연 날을 세우는 게 저는 도움이 될까 싶어요. 이낙연 후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어떤 장점이라고 하는 게 좀 네. 점잖하고 좀 뭐 유하고 이런 이미지인데 너무 또 과감하게 공격을 함으로 해서 네. 서로 두 사람이 지금 국민들 앞에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런 인상을 줄 수가 있다. 예. 그런 작전의 어떤 패착을 그러니까 지금 보면 조금 지지율의 출렁거림에 양쪽 다 조금 흥분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거칠게 나가는 게 과연 이제 지지율에 도움이 될까? 특히 이제 이재명 후보가 여권의 1위 후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또 예비 경선 때 그 점잖하고 좀 차분한 모습 이게 또 좀 바뀌었구나, 더 좋게 바뀌었구나 이렇게 보신 분들도 있었는데 이제 다시 거칠게 나가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득이 될까요? 아니면 독이 될까요? 이게 득실이 다 있는 거죠. 사실 이재명 지사가 1차 경선에서 보여준 진중함, 출마 선언 때 그런 모습들은 굉장히 저는 뭐 좋은 이미지 변신 노력이다라고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지지율 정체나 하락으로 이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좀 제대로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탄산수, 사이다나 콜라는 톡 쏴야지 맛있어요. 네. 그런데 주스나 식혜가 톡 쏘면 그건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이다로 복귀하는 건 좋은데 예를 들어 지지율이 왜 정체되거나 떨어졌냐? 자신이 막말이나 좀 센 말을 안 했기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라 핵심적으로는 저는 기본소득이나 기본주택을 갖다가 제대로 방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지율이 정체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재명 지사의 캠프 쪽에서 지금 원인 분석을 제대로 못했다라고 보시는 그렇죠. 건가요? 예를 들어 스캔들 리스크 막 공격받았던 거는 그거는 뭐 좀 세게 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뭐 사이다로 돌아가셔도 되는데 더 중요한 거는 기본소득과 기본주택이 대표 공약이 아닐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변화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본인의 이미지였던 이미지가 확 밀려난 것이 저는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 사이다가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왜 기본소득이고 왜 기본주택이고 자신이 이제까지 내걸었던 공약들과 큰 맥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정말로 명쾌하고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얘기를 하는 게 사이다인 거지. 아니 뭐 이낙연 후보가 과거에 뭐 5.18을 뭐 됐고 박정희를 찬양했고 사실 이거 팩트 찾아보면은 이게 정말 맞나라고 싶을 정도의 그런 내용도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거는 사이다가 아니죠. 네. 이런 사이다를 원하는 게 아니다. 국민들은 비전과 관련돼서 정말로 과거에 무상 교복을 무료로 나눠주고 청년들한테 10만 원씩 20만 원씩 이렇게 과감하게 지급하고 이랬던 이재명 지사의 모습이 사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기본소득, 기본주택 2차 경선에서는 이런 자신들의 정책과 관련된 사이다의 모습을 내놓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됐을 때 이재명 지사의 사이다는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질 건데 그냥 이렇게 뭐 너는 깨끗하냐는 식의 어떤 그런 발언으로 간다면 각 현안마다 각 사안마다 날카롭게만 얘기하는 것. 그렇죠. 이걸 지금 사이다로 태세서 그런 사이다가 아니라 좋게 작용하지 않을 그렇죠. 거라는 그건 거죠. 오히려 국민들에게 네. 본인이 1차 경선에서 보였던 이미지 변신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이미지가 그렇게 뭐 저는 확장성 측면에서 별 크게 도움은 안 된다고 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동안 가까스로 봉합됐던 경선 연기론이 코로나19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다시 또 수면 위로 올랐습니다. 결국에는 한 2, 3주 정도 본경선 일정을 미루기로 가닥을 잡았는데 그동안 계속 반대했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번에는 받아들였어요. 혹시 이번에 그 지지율이 출렁이는 부분, 이낙연 전 대표가 확 치고 올라오는 그런 영향이 조금이라도 있었을까요? 그렇죠. 그게 아마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당황해 보면 떨어져 보면 이 좀 시간을 벌고 싶잖아요. 우리가 축구하다가 보면 1대 0일 때는 빨리 끝나고 싶지만 1대 1일 때는 좀 더 시간을 더 길게 가지고 싶은 게 똑같은 마음이거든요. 뭐 그런 현상이라고 보는 것인데 문제는요. 국민들이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의 저런 변신을 보면서 저분은 저렇게 갑자기 바뀔 수도 있구나. 이런 느낌들을 줄 수가 있어요. 진짜 코로나19 상황이 안 좋아서 이제 그렇게 판단을 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지금 보면 이렇게 이제 예전에는 그렇게 반대하던 논리가 지금에서는 그렇게 뭐 그냥 따르면 하겠습니다. 상황이 좀 또 묘하게 뭐냐 이게 됐어요. 이거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분은 사람이 갑자기 바뀔 수도 있구나. 이런 인상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선 후보라는 게 전략을 쓰다 보면 어떤 유불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 전체 레이스를 보거든요. 당장에 지금 뽑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일 투표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앞으로 한 8개월 남았어요. 그럼 길게 보자면 국민들이 길게 보실 때는 저분은 그래도 일관성이 있고 꾸준하고 그래도 하다 하면
왜 그러니까 노무현에 자꾸 이야기를 하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1% 있으면서 계속 상승했던 이유가 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어떤 일관성과 소신 이걸 본 거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이재명 후보가 지금 상황에서 예전에는 그렇게 반대하다가 네. 그렇게 예를 들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굉장히 험한 이야기까지 하면서 경선 연기 반대하다고 지금은 당에서 사람이 투쟁할 수 있다? 그럼 도대체 뭐가 바뀌었는지?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는 경선 연기 반대하면서 사실 원칙을 내세우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원칙 없이 승리하는 것보다 원칙 이씨 패배하는 게 낫다. 이런 시장에서 무슨 이렇게 사기 하던 그런 사람들 이야기까지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와서는 할 수가 있다? 그럼 또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지금의 어떤 이 상을 탈피하는 이유는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본인이 진짜 대통령처럼 저는 행동하는 거예요. 꾸준하게 행동하고 국민에게 직접 다가가는 건데 자꾸 저렇게 본인이 사사로운 것까지도 계속 저렇게 이낙연 후보를 공격해야 되면 저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이거는 이미지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그런 딴 사람이 해도 됩니다. 근데 대선 후보 본인은 저렇게 상대방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저런 식으로 5.18 때 기사 이야기 등등 하면 사실 기자가 그때 당시에 기사 그렇게 안 썼으면 지금 기자가 아니죠. 이낙연 후보가 지금 있지가 않죠. 그런까지 다 불과 또 이쪽에서는 보니까 병역 완료 후보 하면서 병역 다 한 후보도 사진 찍었는데 아니 이재명 후보가 상처가 있기 때문에 병역 못한 거 아닙니까? 자, 좀 이 논쟁의 수준 자체가 너무나 떨어진다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또 문제는 지금 미루기는 미루는데 얼마나 연기할지에 대해서는 후보들마다 생각이 다 제각각이거든요. 또다시 이 경선 연기론 때문에 갈등이 재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이재명 후보로서는 좀 떨어지는 모양새였으니까 좀 냉각기를 갖는 게 더 좋을 거고 이낙연 후보는 상승세에 있으니까 빨리 이걸 좀 짧게 하고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고 이해득실이 다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권 후보입니다. 야권 후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권 후보는 방역에 대해서 책임을 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국민들에게 사상 초유의 4단계 거리두기 지금 우리가 코로나 맞은 지 2년 돼가지만 한 번도 없었던 4단계 거리두기거든요. 저녁에 돌아다니지 말고 만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정부가 정한 기간 최소 아마 2주에서 3주 정도는 부득이하게 이제 경선을 미룰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서 이해득실 따지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만 그 2주, 3주, 최대 한 달까지 연기되는 가운데 본인의 스탠스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라는 거죠. 예를 들어 기본소득이나 기본주택에 대해서 떨어졌으면 그걸 보완해야 되는 거고 정책에 미안하면 정책을 보완하는 게 중요한 거지 기간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단계가 또 계속 연장이 되냐 어떠냐에 따라서 또 경선 일정 어떻게 흘러갈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